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는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여야 대선 후보 경선 전반의 내용을 다룬 YTN 보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여름 날씨를 두고 박현실 기상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여름 개편을 맞아서 시민데스크 진행을 맡게 된 강진원입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사상 초유의 무관중 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YTN도 생생한 현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본진이 일본에 입성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철저한 방역 조치 아래 치러지는 도쿄올림픽 현장 모습, 도쿄 Y로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의 이강혁 변호사, 그리고 신웅진 YTN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평가원님이 꼽아주신 주제부터 들어볼까요? 평가원님, 이번 주에는 어떤 보도 살펴보셨습니까? 네, 사실 YTN의 시청자 평가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평소에 YTN 보도를 좀 유심히 살펴보는 편인데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YTN의 뉴스를 살펴보던 중에 정치 관련 보도가 YTN 뉴스 중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경선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는 그 경선 관련 뉴스를 YTN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평가원님 말씀대로 대선 시계가 빨라질수록 정치권 이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관련 뉴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주 리뷰 Y 시간 YTN이 다룬 여야 경선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원님 특히 어떤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네, 현재 민주당의 경선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준 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8일 날 보도된 내용인데요. 코로나19 전방위 확산, 여야 대권 주자 경쟁 본격화라는 뉴스였습니다. 여기에서 민주당 예비 경선 후에 지지율의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논의를 하는 것을 제가 좀 재밌게 그리고 흥미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뉴스는 대통령 후보자 지지율, 그리고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그리고 지역별 또 후보 지지율과 지역별 대선 후보 적합도, 그리고 중도층의 표심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를 전부 다 그래프로 꼼꼼히 보여주면서 시각적인 전달력을 아주 높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한 리서치 회사급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뉴스에서는 두 회사의 것을 이제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앵커께서 중간중간에 어떠한 그래프를 올려주세요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실제감도 전달을 했고 또 시청자의 주목도로 높일 수 있는 방식, 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뉴스를 진행을 하면서 그래프를 만들거나 표를 만드는 것은 전부 다 기자들의 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시청자에게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형식들은 좀 시청자를 굉장히 배려하는 뉴스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가 흥미롭게 그렇게 보았습니다. 네. 여론조사라는 게 여론조사 방법과 문항 등에 따라서 여론조사 기관마다 구체적인 수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추이와 경향성을 더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할 때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근 여야 경선 기간을 맞아서 여러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들이 주제별로 다양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또 그 결과를 보도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지난 12일 방송된 여 대선판 재편대나 이재명 대 이낙연 신경정고조 앵커 리포트에서는 범여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최신 여론조사 결과 이낙연 후보의 약진으로 기존 1위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급감했다라면서 이에 뒤집기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에서인지 이낙연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의 이재명 후보를 향한 집중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서 추격을 당하는 이재명 후보도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 변동 결과를 축으로 해서 민주당 경선 후보들 간의 대결 모습과 선거 전략 변화를 전달하면서
경선의 전체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나름대로 잘 개략적으로 정리해 준 것인데요. 하지만 중간에 삽입한 그 대선 후보 가족 검증 범위에 대한 그 후보들 간의 그 논쟁이 있었는데 그 대립된 발언 내용이 서로 간에 어떤 그 기본적인 관점 내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여론조사 지지율 변화의 어떤 세부적인 그 내용이나 그 원인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이런 것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때문에 시청자들이 경선 과정에 대한 막연한 인상을 얻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쟁점의 내용과 각 후보들의 주장의 어떤 타당성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파악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준 수준에는 못 미쳤던 것 아닌가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중심의 그 선거 보도는 자칫 경마 저널리즘으로 전락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흥미가 아닌 그 깊이를 추구하기 위한 보다 각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단순히 수치만 전달할 게 아니라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과 원인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에디터님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두 분 말씀 다 공감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이제 방송을 다 마쳐야 된다라는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건 좀 사실입니다. 이 YTN은 이 개국 초기에 그 정치 전문 그 특화 프로그램, 그 정치 광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매일 한 20-30분 정도를 이제 그 방송할 정도로 이 정치 뉴스의 그 비중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겼고 그랬던 채널이거든요. 그런데 그 종편 출범 이후에 이제 모든 방송사에서 이 평론가들의 출연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때부터 좀 정치 뉴스의 비중이 좀 더 늘어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뭐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그렇게 또 따라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또 이 정치부를 제외한 다른 부서 기자들한테는 또 볼멘 소리가 또 나오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한된 뉴스 시간에 정치 뉴스가 많이 나가면 그만큼 다른 분야의 소식을 뭐 전할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또 시청자들의 선택권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뭐 제한된 그 시간 내에 알차게 뉴스를 전달해야 되는데요.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야 경선 소식을 전한 YTN 대담 코너도 살펴볼까요? 평가원님께서 분석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이 YTN의 정치 뉴스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내린 생각이기도 한데요. 그 YTN의 정치 뉴스의 패널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전 현직 정치인이거나 아니면 외부 전문가이거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직 정치인이 패널로 출연한 경우, 물론 경선 관련 뉴스에서도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치적 대립이나 아니면 진영의 논리, 긴장감이 강조되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선 관련 정보를 얻기에는 사실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입장을 잘 이해하면서도 그리고 약간의 거리를 둔 그렇지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그런 대담자들이 나와주면 시청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데요. 그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2일에 보도됐던 내용인데 뉴스앤 이슈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6명 압축, 그리고 윤, 최재형과 단일화 첫 언급 이 내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출연한 패널 분들은 당의 내부 사정을 잘 예측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또 당과는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거리를 둔 그런 분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전 상검 부대변인 분과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 비대위원이 나오셨었는데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각 당이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 당의 그리고 현재 입장을 반영해서 상반된 해석을 내놓음으로 해서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사안을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패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7월 9일 방송된 내용인데 시사 토크 알고리즘입니다. 거기에서 사문서 위조, 주가 조작, 뇌물성 협찬, 정봉주 그리고 이현주의 맞짱 토론이라는 그 코너였었는데요. 경선 후보자에 대해서 출연자분들께서 그러니까 기호를 정치적 기호를 표현하는 거는 그거는 뭐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만 좀 연성적인 뉴스 프로그램의 성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하는 언어나 태도에서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시청자로서 받았습니다. 또한 출연자가 경선 후보자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는지, 경선 결과를 보고 어떤 발언을 전달했는지 이런 것이 좀 강조되고 부각된 장면에서는
공적인 매체가 사담의 매체로 쓰인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MC께서 조금 개입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편집을 하는 그런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연성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나 뉴스는 가벼움과 유쾌함과 그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덕목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뉴스가 사담이 되거나 그리고 국민이 어떤 진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에 후보자나 그 사안이 좀 지나치게 가볍게 보이거나 희화화되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결국 대담에 출연하는 패널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등에 따라서 장단점 그리고 아쉬운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만큼 출연자 섭외에 신중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디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강진원 앵커도 방송 진행하시면서 깊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일 텐데요. 저희가 출연자들과 이제 사전에 질문 내용 같은 것들 조율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답을 할지도 예상을 하면서 앵커들이 추가 질문도 그렇게 준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아예 사전 검열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거기다 또 가장 중요한 변수가 저희가 또 생방송이라는 거, 어떤 말을 할지 그 대응이 되질 않거든요. 편집도 불가능하고 이른바 출연자 리스크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건데요. 어느 정도 검증된 출연자라고 하더라도 이 무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회사에 이제 항의 전화, 게시판에 항의 글 같은 게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 YTN의 직원은 아닙니다만 YTN을 통해서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사과할 건 사과를 하고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출연해서 이제 배제를 하기도 하고요. 덩달아 또 이 대담을 진행하는 앵커들한테 또 화살이 좀 돌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앵커들이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자기 할 말만 하는 그런 출연자들은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답은 사람인데 저희가 좋은 출연자를 끊임없이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생방송으로 대담을 진행하는 저 역시 시청자 여러분이 사안의 본질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선 경선 레이스가 가열되면서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또 무엇이 거짓인지 일반 시청자 그리고 유권자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팩트체크가 중요한 이유일 텐데요. 변호사님, YTN 팩트체크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맞서는 후보들 간의 상호 제기되는 의혹, 그것의 진위를 이제 신속하게 검증해준 보도를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지난 18일 방송된 팩트와의 전두환은 위대한 영도자, 여 1, 2위 쟁점 팩트체크 보도였는데 이 보도는 민주당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달리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 간의 상호 제기되는 의혹 내지는 쟁점 이것들을 사실 검증해 줬는데요. 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가 경쟁 후보에 대해 제기하는 의혹이라든가 또 자기 공약의 현실성에 관한 주장 이런 것들은 유권자들에게 그냥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전달돼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시기 횡행하는 허위 정보의 진위를 검증해 걸러내기 위한 언론의 적극적인 팩트 체킹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이런 맥락에서 이번 팩트와의 보도는 적지 않은 의미를 지녔다고 보고요. 추후로도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인물, 정책 이런 제반 이슈에 관해서 쏟아질 각 후보 측 주장들의 진실성을 밝혀주는 팩트체킹 등의 검증 보도를 보다 폭넓고 신속하게 이어가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결국 앞으로도 사안의 본질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 가려주는 역할을 기대해 주신 것 같은데 에디터님, 앞으로도 팩트체크 기능은 계속 강화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이 팩트체크라는 것은 사실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 시민들에게는 좀 오래되거나 또 잊혀졌기 때문에 맞다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팩트체크가 특히 근데 최근에 각광을 받게 된 그런 이유는 사실 이른바 가짜 뉴스, 허위 정보 이런 것 때문이죠. 이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성 언론들마저도 진실을 이제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왜곡하는 경우가 너무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 YTN은 올해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선정한 한국 미디어 신뢰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런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팩트 체크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팩트체크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에디터님의 약속까지 있었으며 그럼 오늘 나눈 대화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요약해 주신다면요. 먼저 평가원님. 네. 언론의 보도는 국민, 즉 유권자를 향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언론이 정치적 진영의 대리전의 장소가 되거나 혹은 정치인을 좀 가볍게 보는, 희화화하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변호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볼까요? 예, 축제를 제대로 살리는 DJ가 되라라고 정리해봤는데요. 축제 DJ가 제대로 된 음악을 제공해야 참가자들이 즐겁고 신나게 춤을 출 수 있듯이 선거가 성황리에 치러지기 위해서는 언론이 선거의 진정한 주체를 유권자들이 정말 능동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보도를 해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3월 대선일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의 공방은 더 거세질 겁니다. 사실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각종 의혹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의 분석과 해설 잘 유념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YTN 보도와 프로그램 만들어가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이 일상이 된 요즘 변덕스러운 날씨에 당황한 분들 많으시죠? 오늘 에필로그 Y시간, 아침 시간에 날씨 예보를 책임지고 있는 박현실 기상캐스터와 함께 폭염특보부터 국지성 집중호우까지 올여름 날씨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필로그 Y 유다원입니다. 최근 찌는 듯한 더위와 갑작스러운 소나기 등 오락가락한 날씨에 놀랄 때 많으시죠? 또 기록적인 폭염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박현실 기상캐스터와 함께 올여름 날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실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낮에는 폭염에 그리고 밤에는 열대야에 정말 더위를 몸소 체감하고 있는데 이 더위가 언제까지 갈지 궁금해서 오늘은 우리 박현실 캐스터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날씨 중계를 밖에서 하다 보면 더위를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떠세요, 이번 더위? 올 여름 더위는 진짜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평년과 비교했을 때보다 훨씬 더 더운 것 같아요. 확실히 느껴지세요? 네, 진짜 느껴지고 또 기상청 전망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작년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장마가 정말 길었잖아요. 맞아요. 보통 1년 중 가장 더운 때가 8월이거든요. 근데 8월 중순까지 장마가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폭염 일수도 더 줄고 서울 최고 기온도 한 34.5도 정도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7월 하순인데 굉장히 30도를 크게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8월에는 당연히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역대 최악의 폭염이 나타날 거라고 기상청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 잘해야 돼요. 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게 7월보다 이제 8월이 더 더울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남은 올여름 날씨 전망을 좀 간단하게 해주신다면요? 우선 올 여름 같은 경우 장마는 끝났어요. 아, 끝났다고 네. 보면 되나요? 네, 보통 장마가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이어지는데 올 여름은 시작도 7월 초에 시작할 정도로 지각장마였고 7월 하순이 되기 전에 굉장히 일찍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장마가 일찍 끝났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폭염, 열대야, 무더위가 이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여름에 더위 말고 또 이제 저희들이 잘 대비해야 하는 기상 현상이 또 있잖아요. 뭐죠? 바로 열대야 말고요? 기상현상? 네. 바람이 굉장히 강해지고 태풍이요? 네, 맞습니다. 태풍이 또 이제 찾아올 때가 오고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기후 변화가 좀 심해지면서 8월 초에 일찍 태풍이 찾아오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월에는 폭염도 뿐만이 아니라 태풍 대비도 좀 같이 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그 엄청난 무더위가 찾아왔었잖아요. 네네네. 이제 뉴스에서 계속 뭐 열돔 현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열돔 현상은 말 그대로 열기가 돔처럼 가득 쌓이는 현상을 말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압계 배치를 좀 보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하는데 거기서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이 되고 그러니까 더운 공기가 올라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티베트 고기압에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유입됩니다. 그러니까 건조하고 습하지만 똑같이 고온 형태의 뜨거운 공기가 유입이 되는데 그 기압계가
변경이 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함으로써 열기가 나갈 통로를 만들어주지 않고 그리고 또 차가운 성질의 공기가 유입될 틈도 마련을 하지 않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건가요? 네, 그 기압기 배치가 계속 유지되면서 뜨거운 열기가 계속 쌓이고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50여일의 장마가 지난해는 있었지만 올해는 좀 유독 짧았죠. 장마가 맞습니다. 짧았는데 그 외에도 좀 특징이 있었나요? 이번 올해 장마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각 장마, 7월 초에 시작된 지각 장마였고 또 하나가 야행성 장마였어요. 아, 야행성 장마. 그러니까 밤 사이에 비가 굉장히 강하게 내리는 형태였는데요. 7월 초쯤에 이제 따뜻하고 습한 수증기가 유독 밤 사이에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근데 밤에는 원래 기온조차 낮고 그리고 또 북서쪽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까지 유입이 되기 때문에 다른 성질의 두 공기가 있으면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밤 사이는 워낙 이 시야도 확보가 되지 않는 취약 시간대이고 그리고 우리가 잠자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비하기가 힘든 시간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날씨를 할 때 뭐 오전이나 낮에 방송을 할 때도 네. 밤 사이 폭우가 예비돼 있으면은 좀 더 대비 요령을 좀 강하게 예보 때 말씀을 드리고 하는 편입니다. 요새 자주 보이는 현상이 소나기, 국지성 호우인데 이렇게 계속 좀 세게 내리는 이유가 있나요? 우선 그러니까 소나기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네. 보통 소나기가 짧게 싹 지나가는 걸 우리가 항상 소나기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장맛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맞아요. 내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장마가 시작된 건가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하긴 하는데 대기 불안정, 그러니까 낮 기온이 되게 높게 치솟을수록 소나기가 강하고 많이 내린다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름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대기 상층에는 거의 영하 정도의 찬 공기가 아직 머물러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낮 동안 강한 일사이에서 햇볕이 막 쬐다 보면 지표면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게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겠죠. 또 다른 성질의 두 공기가 불이 튀는 만났으니까.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데에 팬현상까지 더해져요. 그러니까 팬현상. 네. 팬현상 뭐죠?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 한번 네. 설명해드릴까요? 네,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동풍에 불면 태백산맥을 타고 넘어가면서 이게 성질이 고온 건조하게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독 서울, 뭐 호남 등 서쪽 지방에 소나기가 좀 강하게 내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럼 같아요. 지역별로 이게 영향을 다 다르게 받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데 이제 어느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지 않고 네. 그래서 SNS에서 막 맑다. 공감하지도 네. 못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 YTN은 좀 실시간으로 날씨 중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오후까지, 밤까지 쭉 도는데 시간대별로 좀 다른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특징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침 출근길 중계를 맡고 있는데요. 그땐 보통 이제 집에서 출근 준비를 하면서 TV를 시청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에 뭐 비가 오는지, 하늘 상태는 어떤지, 뭐 습도는 높은지, 네. 옷차림은 어떻게 하시면 좀 도움이 될지 이렇게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멘트를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침에 크로마키에서도 또 이렇게 날씨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건 이제 그래픽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기상학적으로 왜 오늘 이렇게 열도면상이 나타나고 네. 국지성 호우가 심한지를 궁금해하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아침 크로마 날씨라고 설명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낮 중계는 그러니까 정말 체감하는 더위, 체감하는 한파를 그대로 설명드릴 수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럼 현실 씨가 생각했을 때 날씨 중계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장소의 현장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중계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나가잖아요. 뭐 하늘공원이나 뭐 수영장이나 뭐 여름에 폭포 주변이나 그럼 그 장소를 나간 이유가 분명히 날씨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장소를 가장 많이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에 낮 중계를 했을 때도 저는 이제 중계를 이왕에 나갔으면 현장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무빙을 굉장히 많이 할 거고 네. 여기부터 저기까지 할 테니 좀 이렇게 앵글을 넓게 빼달라라고 항상 제가 먼저 부탁을 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카메라 감독님이랑 서로 협의를 하면서 맞춰 나가나 봐요, 당일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현실이는 꼭 이렇게 마이크 길게 또 빼줘야 된다고, 바꿔야 된다고, 막 귀찮아, 이렇게 장난하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방송을 하면 이제 다양한 배경이 담기고, 그리고 흥미롭게 방송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현장에 그게 묘미가 아닐까 싶어요. 보는 재미가 있다는 그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본인만의 그 매력을 살린 네. 그런 개성 있는 날씨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혹시 현실 씨는 자신만의 이렇게 좀 매력을 뽐낼 수 있는 것들, 뭐 색다르게 시도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사실 지금 날씨 중계에서 마스크를 항상 쓰고 방송을 하는 게 조금 고충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스크를 벗고 처음으로 중계를 하게 되는 날이 오면 표정을 계속 굳은 표정으로 방송을 했었는데 조금 더 다채로운 표정으로 방송을 하고, 그리고 또 뭐 가을이나 봄의 날씨가 정말 좋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닝에 제가 뭐 간단하게 노래도 하면서 진짜 자유롭게 방송을 해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겠네요. 네, 기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올 여름 이제 폭염이 계속해서 아직 남아 있는데 앞으로도 날씨 중계 통해서 현실 씨의 밝은 에너지로 좋은 날씨 많이 전달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선한 영향력이 또 한 번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청각장애인을 배려한 수어 댄스에 끝없는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펴고 몸을 긁는 듯한 동작은 즐겁다. 손바닥에 다른 손의 두 손가락을 움직이는 동작은 춤추다. 두 손으로 V를 만드는 동작은 평화를 뜻합니다. 실제로 청각장애를 가진 BTS 팬들은 크게 반겼습니다. 방송일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기사인데 좋은 노래에 부응하는 선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다. 하는 것마다 예쁘고 자랑스럽다. 늘 세심하게 배려하는 건 감동적이야. 수어로 맛깔나게 노래 부르기 정말 어렵던데 비트가 살면서 표정까지 완벽해요. 수어를 어떻게 안무에 넣을 생각을 했는지 참 아이디어가 신선하고 좋다. 저런 깊은 뜻이 있었다니 알고 나니 안무가 달리 보이네. 특히 수어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는 칭찬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방탄소년단에 관심이 없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보게 됐다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BTS의 가장 자주 붙는 수식어인 선한 영향력도 눈에 자주 띕니다. 이 노래가 버터에 이어 정상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버터로 빌보드 연속 7주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업적도 대단하지만 이들의 선한 영향력은 그 차원을 넘어섰다는 평가까지 받게 됐습니다. 코로나에도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취재하기 위해 YTN도 일본으로 취재진을 파견했습니다. 코로나로 취재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만큼 예전과 같은 취재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YTN 기자들의 영상 일기와 같은 콘텐츠와 생중계가 모니터단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라는 걸 증명해야 돼서 3시간 반 때부터 모두 음성이라는 얘기 듣고 인국 갔다가 세관 지나서 짐 찾으러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단하다. 손으로 써주시는 아날로그적인 일렉트. 취재를 위해 일본으로 가는 동선과 과정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며 공항에서 우연히 만난 우리 선수단과의 짧은 만남, 일본의 방역 시스템 등을 생생하게 전했다는 평입니다. 안전올림픽 현장은 반신반의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호텔에서의 중계 연결도 시선을 끌었습니다. 모니터단은 사흘 의무 격리 때문에 호텔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허술한 방역 상황과 선수단이 훈련을 시작했다는 소식 등을 생생하게 전했다고 평했습니다. 취재 기자가 어디에서 연결하는지
장소를 표시하는 자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사 댓글을 보면 코로나로 기권승, 기권패가 많아지는 올림픽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무사하게 갈고 닦은 기량을 잘 발휘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취재진도 현장 소식을 잘 전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YTN-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연이은 폭염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로 지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휴가철이 다가왔지만 섣불리 휴가를 떠나기도 어려운데요. 이럴 때 시원한 수박을 먹으며 새로운 뉴스 예능의 바다, 뉴튜브로 빠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의 주제로 순위를 매겨보며 뉴스를 소개하는 일부 랭킹쇼. 예전 뉴스 화면을 바탕으로 추억의 한 장면을 포착하는 사진관으로 구성된 유튜브는 시청자들의 눈길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살펴봤습니다. 소개팅 앱을 통한 신종 사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포 통장이 돼버리는 범행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부 랭킹쇼에서는 세상을 뒤흔든 사기꾼 베스트 5, 2부 사진관에서는 군대 문화의 변천사를 다뤘습니다. 먼저 일부 랭킹쇼는 계절에 맞는 시원한 바다 배경으로 시작했습니다. 배경만큼이나 시원시원한 진행이 돋보였는데요. 4명의 진행자가 호흡을 맞춰 자신의 경험을 곁들여가면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고 편안하게 수다를 떨듯이 자연스럽게 뉴스 소개가 이어져 매우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제가 실제 사기 범죄 피해를 다룬 만큼 재미에만 치중하면 자칫 범죄를 가벼운 이야기거리로만 다룰 위험성이 있었지만 실제 사기의 여러 수법을 이야기하며 사기를 조심하자는 방향으로 마무리해 뉴스 예능으로서의 적절한 균형점을 잡았습니다. 2부 사진관에서는 예전 뉴스 화면들을 재미있게 편집해 군대 문화의 변천사를 소개했습니다. 입영열차, 여름용 군복, 군인 월급, 경영생활관, 휴게시설 등 다양한 부분에서 군대의 모습들이 변해온 과정을 실제 뉴스 화면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터뷰 부분을 많이 활용해 예전 뉴스지만 생생함을 전달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진행자들이 크게 공감하거나 반응을 보이는 장면에서는 4명 진행자의 표정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는 신선한 화면 배치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뉴스 화면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지루해질 수도 있었지만 화면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적절한 효과를 삽입함으로써 그런 우려를 떨쳐버렸습니다. 또한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구성과 진행이 뉴스 예능이라는 새로운 시도에 걸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구성의 촘촘함과 진행자들의 역할이 빛났습니다. 특히 진행자들의 대화가 의미 없는 수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짜인 호흡을 바탕으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에피소드들로 채워져 재미를 더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